네, 교수님 제가 깜짝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체육의 올림픽을 하는데 혹시 문화로 올림픽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디어를 사실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와 기가 막히다. 이거 금메달 우리가 제일 많이 딸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황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문화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이제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예술이라는 게 경쟁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 색깔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컴피티션을 통해서 혹은 그런 올림픽 일종의 문화 올림픽을 통해서 각자의 기량을 막 뽐내고 그리고 같이 막 그걸 사람들이 호응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제 문체부 장관 시절에 문화 올림픽을 이제 제안하셨다고 네.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 올림픽을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우리 부처가 문화, 체육, 관광 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문화하고 이렇게 관광하고 체육하고 어떻게 연계할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모처럼 불어온 이 한류의 바람이 홍콩의 느와르 영화처럼 이렇게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제가 장관 재직 시절 때는 일본에 이제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래서 올림픽을 하다 보면은 하계 동계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림픽 끝나면 바로 하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 용어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컬처럴하고 올림픽하고 이렇게 좀 묶어서 올림픽, 패럴림픽, 컬처럴림픽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통 이제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을 하게 되면은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컬처럴림픽, 문화올림픽을 하게 되면 한 100만 명도 넘게 들어가겠다. 올림픽 자체가 지구촌의 축제가 되겠다. 그야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올림픽의 구조는 제 생각에는 올림픽 취지에 비추어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 올림픽 체육 올림픽의 취지는 뭐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또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이제 올림픽의 정신이고 취지인데 다 못 모이다 보니까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인류가 화합하고 이런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동적인 거고. 그래서 체육 행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에 보면 그 올림픽에 대한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문화 행사들이 이제 서로 교류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올림픽의 취지를 더욱더 극대화해 보자.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화합하고 각국의 문화와 가치들을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시 문화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화하면은 그 국가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하고 공유해온 가치관의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매개로 한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IOC가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발상의 시작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내가 제2의 쿠베르탱이 돼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진전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제안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2024년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니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프랑스 문화부 장관 직무실은 우리는 그냥 현대미술관 옆에 그냥 조그맣게 있는데 나폴레옹 3세 침실을 그 장관 직무실로 밑에 뭐 아주 최고급 카페트인데 지금 아직도 모를 텐데 제가 거기다 녹차를 엎었어요. 이제 아시게 됐네요. 모를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문화부 장관 얘기는 좀 연배가 있으신 70대 여성분이신데 야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데 너무 프로젝트가 크다 이게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갔을 때 그 IOC의 바흐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IOC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현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엔 내에서 IOC의 위상을 높일까?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할 정도로 유엔 내에서의 IOC 입지 강화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흐 위원장을 만나서 위원장님이 이 문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유엔 내에서 IOC의 입지가 아주 극 강화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쩌면 제2의 쿠베르탱이 될 수도 있다. 엄청 막 꼬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혹한 거예요. 이제 입질이 온 거야. 네. 그러더니 본인이 한 1시간 저랑 대화하고 바쁘니까 그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 중국의 양양 A 뭐 양양 B 있잖아요. 양양 A 씨가 부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 A 씨랑 뭐 얘기를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가량 했는데 그때 이제 바흐 위원장의 궁금증은 뭐였냐면 올림픽이라는 게 기록과 순위 경쟁인데 문화 올림픽이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위원장님 앞으로 올림픽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올림픽이 그동안 올림픽 취지에 비추어서 약간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더 강화하려면 우리가 보통 올림픽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게 적극적인 참여,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관람하는 전 지구촌의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이 인류가 더 화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템만 보더라도 뭐 음악, 뭐 무용, 뭐 미술, 패션, 푸드, 영화, 게임, 뭐 뷰티, 뭐 제가 봐도 얼추 한 10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컴피티션 방식으로 순위라든가 또 더는 기록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 자체, 그 행사와 축제를 치렀다라는 경기를 치렀다라는 그 자체로서 또 의미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림픽의 정신에 맞게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사실상 이게 실현되려면 올림픽 하면 뒤에 백단에 돈의 흐름이 큽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그 현재 올림픽의 뭐 100배도 넘을 거다.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이분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해서 사실은 그 2022년 10월에 작년이죠. IOC 위원들이 이제 한국에서 10월에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당신이 브리핑을 해라 IOC 위원들한테.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거 실제로 제가 베이징 올림픽 갔다 와서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뵙고 우리 저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님은 사실 실제 이거를 당신 개인 사저까지 털면서 이걸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고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뒤로 훨씬 더 생각이 더 깊어졌고 더 촘촘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우리 저 같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제가 두 분 교수님에게는 그 평생 그 종신 그 문화올림픽 그 위원회 어떤 그거를 드릴 테니까 저는 선수로 출전해야 되는데 음악 파트 국대 감독으로. 아니 음악 파트의 국가 대표로 출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IOC 위원장한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뭐 이 모든 성과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바흐 위원장님 몫으로 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 그 문화올림픽의 헤드쿼터 사무국은 대한민국에 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신흥문화강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이게 그 아이디어나 발상이 너무 정말 기발한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교수님도 들으셨다고 했지만 기발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혼자서 정말 많이 메모하고 하셨을 텐데 수십 종의 이제 파트 뭐 아까 얘기했던 열거할 수 있는 여러 정말 문학의 파트가 있고 할 텐데 이걸 과연
수치로 어쨌든 뭔가 이게 금운동을 우리가 줘야 된다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아 그런가요? 지금 뭐-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패션쇼라든가 뭐 당연히 음악 미술은 이거 뭐 순위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선발하고 선출하고 우리 또 교수님들이니까 잘 심사위원 통해서 하기도 하고 게임은 뭐 경쟁도 하고 기록 경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은 정말 참여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보고 또 거기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고 의견을 받은 팀이 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 아이템을 통해서 뭐 순위에 당선되거나 올림픽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꼭 그 개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에 된 것을 그게 그 해에 그 다음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이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부가가치와 이런 생산성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인류가 화합할 수 있는 또 인류가 가장 폭넓게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섞을 수 있는 이게 정말 최고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컴피티션을 통해서 IP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IP가 정말 멀티로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보통 이제 올림픽 하면 정말 그 뭐 수백만 명 나라에 따라서 명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문화 올림픽을 하면 그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콘서트를 관계자들. 국가별로만 해도 네. 뭐 10만 명씩 50개 국가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목이 늘어났으니까 거기 관련된 뭐 선수들과 참여자들과 이 스태프들 들어오는 거 물론이고 사실 우리가 케이팝 공연만 하더라도 거기 들어오는 관객들 팬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 번 열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지구촌의 축제가 되고 또 그 문화 올림픽 이후와 이전이 상당히 많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문화적 가치들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그 얘기하니까 가슴이 웅장해. 네, 설레이고 또 네. 그럼 제1회 문화 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해야겠네요. 꼭 아니어도 되는데 뭔가 좀 준비가 꼭 이제 올림픽보다도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청소년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작게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김 교수님은 이제 아티스트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흥미롭고 분명히 재미날 것 같은데 문화라는 가치가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경제 산업 가치로만 이렇게 평가되거나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없으세요? 혹시?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왜 문화 예술 특히 예술 부분을 볼 때는 감성 혹은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서잖아요. 하지만 작곡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권리라는 게 있고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양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있으면 출판사가 있듯이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IPO 다 이제 상장하고 하잖아요. 그럼 상장했는데 올해 매출이나 올해 뭐 전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 좋은 곡 나오면 또 매출 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래프로 다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리서치해야 되고 다 그거를 이제 향후 어떤 트렌드가 올 것인가 또 이들의 세계관은 어떨 것인가 모든 것들 진짜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돼서 그걸 다 분석해서 일종의 사회과학 같은 거죠. 통계나 사회과학 같은 건데 그게 다 이제 결국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지만 컨텐츠지만 파이낸스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존재해야 이 시장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이 아니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꼭 수치로 계산한 것이 감성이 위배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문화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오히려 그 승수 효과는 훨씬 크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프랑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조하겠다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좀 생뚱맞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루브르 박물관 그 중국군 루브르 박물관을 리모델링해라. 결국 이게 박물관이라는 게 프랑스인들의 가치관들이 다 모아진 곳이거든요. 이게 박물관을 보면 약간 빙산 같아요. 우리가 빙산 보면 한 20-30%만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 한 70-80%는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가 박물관이라 미술관을 볼 때도 박물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라든가 전시 작품도 중요한데
그 밑에 수장고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90%의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예사들의 역량, 이게 사실은 그 박물관의 역량이거든요. 이 모든 힘들이 모아져서 결정적인 결정체 이런 것들을 이제 관객이 공유하고 관람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역량들이 좀 대중화되고 많이 퍼지면 그만큼 그 나라 또 수준도 품격도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그때 아마 프랑스 사회당의 첫 대통령이었는데 굉장히 장기 두 번 하셨으니까 7년을 2번 하셨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게 그랑 루브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프랑스에서 유학하셔서 예. 그래서 그 그랜드 루브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맨 처음에 그 이오밍 페인가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가 그 1984년도에 유리 출입문 있잖아요. 피라미드 출입문을 설계도를 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지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우리 루브르 원래 왕궁이었잖아요. 궁전이었는데 12세기에 만들어진 우리의 왕궁에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무슨 유리 판때기를 갖다 놓고 말도 안 된다고 난리가 지금은 났었는데, 상징물이 됐는데 89년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지금은 다 거기 달려가서 사진 찍고 있잖아요. 에펠탑도 다 처음에 반대했다고. 네, 1889년인가 에펠탑 다 반대하고 모포상은 하물며 항상 에펠탑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자가 당신은 맨날 반대하면서 왜 여기에서 밥을 먹냐?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여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겠네요. 보면은 에펠탑이 우리는 막 수천 개 있잖아요. 저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러니까 문화라는 가치가 말씀들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창출되지만 우리 삶하고 엄청나게 이제 연계되어 있잖아요. 저는 스며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그 중산층 개념 보면 약간 좀 창피한 구석은 좀 있더라고. 이게 뭐 미국하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약간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뭐 중산층의 조건이 이거예요. 뭐 불의에 저항해 본 경험이 있냐, 그다음에 뭐 부정부패 뭐 저항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봉사활동을 얼마큼 했냐, 뭐 외국어를 하나 하냐, 악기를 다루냐, 이런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좀 회계적 가치 기준, 뭐 아파트 30평대에 사냐 안 사냐, 연봉이 얼마냐, 중형차 뭐냐 안 뭐냐, 이게 사실 돈이 중간 정도 있는 거를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항은 가끔 하죠. 네. 와이프에게 저항은 좀 하지만 그러네. 전반적으로 이런 아무래도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면 공감도도 뛰어나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구석기 동굴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벽화 보면 이게 낙서한 걸까 아니면 아티스트가 그린 걸까 아니면은 어른들이 기록한 걸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역시 그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좀 글이라든가 말과 달리 그 남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데 훨씬 더 뛰어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문화와 예술은 사회 전체가 공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의원님 장관 시절에 그 스페인 빌바오 가셨을 때도 그런 도시 문화와 도시 재생 뭐 이런 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도시계획이 전공이라서 근데 그건 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빌바오도 그게 빈민촌에다가 만들었. 원래는 스페인의 빌바오 바스크 지방에 있는 빌바오는 유럽의 조선 산업과 철강 산업을 리딩하는 그 리딩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이 빌바오 가면 한국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1위로 되면서 약간 폭망한 자기네 조선 산업이. 그러니까 한국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번창했던 빌바오, 조선과 철강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빌바오가 폭망을 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되살리지,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소 생뚱맞게 미국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브랜치를 가지고 오자. 그런데 어쨌든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그러니까 일파만파돼서 지금은 뭐 빌바오 이펙트라는 경제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스페인이 다 힘들어도
빌바오는 상당히 힘들지 않는 그런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 가면 또 한 번 감동을 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겉 모양이 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요것은 과거 빌바오의 조선 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 배 모양 미술관의 그 벽면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그 외장재가 전부 다 티타늄으로 돼 있어요. 철강산업. 그렇죠. 빌바오의 철강 산업. 그러니까 빌바오의 과거, 그러니까 철강과 조선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서 빌바오의 과거와 미래가 거기에 점철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나 이건 진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구겐하임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큰 도시재생 효과가 일어나서 주로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이 공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결국은 뭐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도시에서 기획한 어떤 하나가 그 공동체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오늘은 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문화올림픽과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주비위원님으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오늘은 뭐 어떤 우리 한류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제 앞으로 지속하고 저변 인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또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